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좀 긴급 편성으로 김원 사건 파일을 2019년 9월 18일 현재 밤 10시 30분 함께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33년의 그림자, 꼭 잡고 싶었던 범인. 여러분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총 10번의 살인사건입니다.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가 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현재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에 형사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고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것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시효까지 모두 만료가 되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아도 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살인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된 상황이지요. 해서 그냥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문제는 위에 나왔던 태완이법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18일 한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이 보도에 대해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홍보실에서 온 문자였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글자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금년부터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수사팀이 총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증거물을 다시 한번 국과수에 재의뢰를 하는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다양한 제보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발표였지요. 즉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왔던 내용, 영화가 아닙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서 검거되었다, 아직 검거가 된 건 아닌데 검거가 되었다, 어떤 검거가 된 상태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이후에 알아낸 단서까지가 어디였냐면 유력 용의자가 이모 씨다, 50대다, 그리고 현재 수감 중이다. 남부지방경찰청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 일부분을 국과수 DNA에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왔고 당시 연인원 180만 명이 투입되었지만 검거를 실패한 국내 최대 미제 사건 2003년 영화를 통해서도 재조명된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에게 함께 범인의 모습, 그리고 이 용의자에 대한 모습,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간의 텀까지 도대체 왜 이런 텀이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나왔던 용의자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는 관련 없는 또 다른 강력사건 범죄, 강간 살인 범죄를 1994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라는 정보까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씩 맞춰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어떤 순서였고, 그리고 여기서 범인이 어떤 특징과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브리핑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이 사건이 시작이었는데 오후 2시에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의 목초밭에서 71세의 한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매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 뭔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양말이 벗겨지고 몸싸움의 흔적까지 보였고 다리를 X자로 접혀놨다. 당연히 성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액 반응은 없었고 사인은 X자였다. X자라는 말은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아시안게임이 있던 상황이라 경찰 쪽이 많이 투입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근데 한 달 뒤에 25세 박양, 바로 또 그 근처였습니다. 10월 20일 2차 사건이 발생됩니다. 옷이 벗겨졌고 근처에 옷도 발견됐고 그 차고 있던 스타킹, 속옷 가지고 결박흔까지 보입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50일 뒤인 86년 12월 12일 25세 주부가 실종되는데 주부 권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가 사라진 겁니다. 130일이 지나고 백골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던 거지요. 자신이 입고 있던 거드를 입에 물고 있었고 속옷이 머리에 뒤집어 씌인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80년 12월 14일 빨간 옷을 입었던 여인, 수원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던 그 여성이 실종됩니다. 일주일 뒤 논둑에 있는 들계단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4차 피해자셨습니다.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옷을 벗겨 결박한 것도 위에랑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양산 손잡이로 시신을 약간 훼손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죠. 1987년 1월 10일 5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19살 홍량이었죠. 87년 5월 2일 6차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당시에는 옆에 있는 집단이나 나뭇가지로도 계속 똑같이 위와 동일하게 가렸지만 안에서 옷을 벗겼다 입혔다는 흔적까지 보입니다. 사망을 했는데 말이죠. 87년 9월 7일 7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시신의 손이 더 끔찍했습니다. 복숭아씨 조각이 이제 채 내에서 확인이 됐던 거지요. 음부를 통해 그 안에 삽입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버스를 세운 사람이 있었다. 수원에 가는 막차인데 신발과 바지에 흙이 매우 많이 묻어 있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목격자의 얼굴, 몽타주의 얼굴이지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총 10차까지라고 하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이구나.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꽤 많습니다. 연쇄사건 포함 10인 가운데 9차 그리고 그 위에 10차 DNA가 달랐던 것까지 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가지에서 나왔던 피해자들에서 나왔던 옷가지에서 2명, 두 피해자에서 이제 DNA가 나왔고 그것에서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시 역으로 얘기했을 땐 그중 모방범죄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사실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차까지 나온 것 중에 이 7가지 사건 중 2가지에서 똑같은 DNA가 나왔다는 걸로 나머지 5사건을 다 엮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범인은 화성에 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막차를 타고 나간 것까지 확인이 됐으니. 그리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특징적인 게 범인은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1차에서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고 그 외에도 머리카락이라던가 정액 같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서 좀 뭔가 오염돼 있거나 아니면 좀 상해 있거나 바뀌어 있거나 하면 그걸로는 DNA를 못 찾은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범인은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기억을 하십니까? 이 사건에 생존자가 존재했다는 것. 2차와 3차 사이에 범인이 한눈판 사이 도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고 그때 당시에 손이 매우 부드러웠다. 키는 165에서 170cm, 호리호리한 눈매를 갖고 있었고 25세에서 3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한다. 그 이후에 버스기사 진술까지 합쳐서 최종적인 나이는 24세에서 27세가량, 신장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비 오는 날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비가 안 오는 날 더 범행을 많이 저질렀죠. 그게 본인한테는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여러분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범인이 심리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만 특이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특징은 여름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노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야외활동 시간 자체가 멀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간단하게 입고 있다는 특징도 있죠. 헌데 이 범인은 1월 달에 5차 사건, 5월에 6차 사건, 9월에 17, 1차, 7차, 10월 달에 2차, 12월에 3차와 4차를 저지릅니다. 즉, 여름 시즌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좀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프로파일러 분들, 그리고 범죄 심리 하셨던 분들과 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범인의 모습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유추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범인은 초범 혹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려서 1차 범행이 초범일 확률이 높은데 해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허술했다. 헌데 점점점 사건을 진행할수록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며 텀도 짧아지는 기간들이 존재한다. 외국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틱한 범죄자의 특징을 갖고 있던 거죠. 그리고 점점 발전시키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으로 묶는다. 그건 묶었다는 행동인데 그 묶은 행동도 특이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묶을까요?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기 범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묶었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묶으면 결박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말리거나 테이프든 어떤 거든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걸 했는데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망한 사람한테 묶었단 얘기. 그럼 이건 본인만의 약간 욕구에 대한 표현, 표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힘으로써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즉 정상적인 이성과의 관련된 게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자, 경찰도 처음에 발표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라고 판단했던 이 씨의 DNA가 나왔던 것, 그 증거물들을 체크할 때 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DNA가 검출됐는데 그 DNA 하나,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의 유류품에서도 DNA가 나왔는데 이 둘의 DNA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용의자 이 씨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범인이 갖고 있는 모습, 그때 당시에 분명히 좀 어렸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도 학생일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 근처에 대학교도 있다 보니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봤을 땐 점점 진화형. 헌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91년도 이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은 이런 범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분명 본인의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나이가 조금 어렸기 때문에 혹시나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혹은 그게 아니라면 군대에 간 것까지도 알겠는데 갔다 와서도 왜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무언가 다른 범행을 통해서 이미 구속이 됐을 것. 헌데 범행을 통해 구속됐으면 일반 범죄 절대 아닐 겁니다. 성범죄만을 저지르고 출소했다 또 저지를 거거든요. 분명 꽤 오랜 형량을 통해 그 안에 있다 보니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도 판단했지요. 아니면 죽었을 거다. 사망했으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당시에 몽타주의 나이를 따져서 확인해 보면 1963년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86년 당시의 나이가 23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경찰이 발표한 용의자 이 씨입니다. 용의자 이 씨의 나이가 그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언론 보도에 따르면 94년도에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후에 그리고 구속이 되었고 그렇게 무기징역수로 있다. 91년, 94년 3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 3년 동안 절제하고 참았다?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머릿속에 떨어지는 건 한 가지가 있지요. 군 문제. 정말 군대일까? 여러분 혹시 글을 보셨습니까? 김기문 행정사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약 2019년 6, 7월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원까지 올렸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 이게 뭐였냐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신병과 위병 근무를 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신병은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왜 물어봤는지는 아시겠죠?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망설임 끝에 어렵게 꺼냈고 나이 많은 할머니, 빨간 구두를 신은 결혼을 앞둔 처녀와도 성관계 경험도 이야기를 했었다. 처음엔 농담이나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군 입대 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도를 접했던 행정사분께서는 신병이 얘기하는 정황이 매우 일치한다는 걸 깨닫고 범인이 아닌가 싶어서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공무원 수습 기간 중에 자기가 입대를 한 상황이라 혹시나 자신에게 있는 처지에서 불확실한 처지 그리고 당시의 구타 가혹행위, 의문사 같은 흉흉했던 군 분위기상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걸 그냥 지나갔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TV에서 범인이 잡혔다더라 라는 걸 우연히 보게 돼서 그냥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2007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야기라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20년이 지났고 신병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해서 조사를 해달라 해서 청원을 올리신 겁니다. 자기는 지금 봐도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 재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신병을 진범으로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당시에 군무라가 매우 엄격했고 내가 있던 부대도 엄격했는데 선임을 귀찮게 하다 얻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살인의 죗값을 물어보는 것 그럴 필요도 없다. 집과 대학교가 경기도 지역이었고 뭔가 이제 막노동 현장도 그 지역에 다녔다고 들었다. 키는 170, 호리호리했고 얼굴은 조금 검은 편이었다. 자, 일단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얼마 전의 글이었습니다. 92년 자기가 봤던 것 같다. 신병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지요. 물론 매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23살 정도면 대학교 계속 다니거나 이제 좀 있으면 졸업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전에 군대 갈 수도 있잖아. 물론 이거 저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랑은 다른데? 라는 생각이 하나 베이스가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분명 이 범인이 평상시의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활동이 됐을까? 라는 의구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바깥 사람들이 본다면 말이죠. 친구, 즉 교우관계도 그렇게 넓지 않을 사람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일찍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가정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군을 일찍 가는 건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당시의 시간적인 면을 따지더라도 그냥 의심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범인인 걸까요? 그 이후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의문을 가지며 이 씨다. 나이가 50대다. 94년에 비슷한 범죄를 다른 곳에서 저질렀다. 저희도 이거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8일 자신의 아내가 가출해서 아내에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범인의 진술입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7시 이 씨는 청주 흥덕구에 자신의 집에 놀러온 회사원 당시 처제 20살이었습니다.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깨어났던 이제 처제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는 걸 알고 앉아 울기 시작하자 범행이 알려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집을 나간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살해할 마음을 먹은 뒤 그 A씨의 머리를 망치로 4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목을 또 한번 졸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서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목졸라 살해했다, 은폐하기 위해 유기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뉘우침도 없다,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즉 2심 재판도 똑같이 원심 그대로 사형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르게 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주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사형이라는 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끔찍한 건 맞는데, 반인륜적인 행동은 맞는데, 성폭행은 계획인 건 알겠는데 살인에 대한 부분이 계획적이었을까는 좀 의심이 남는다 해서 이 문제에 직접 증거가 없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거죠. 저희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국가수 당시에 법의학과 학자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하신 분의 위 내용물에 그리고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었던 독시라민염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범인이 이춘재입니다. 이춘재는 당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91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적으로 93년, 94년이죠. 94년 시점으로 했을 때 33살인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자, 저희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뭔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진짜 범인인 거 아니야? 라고 더 의심이 많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걸 심리적인 부분,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이 사람은 잘 제어도 못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의 권위적인 걸 위해서 그 안에서 약한 여성을 상대로 구타미 폭행 혹은 스타킹 같은 걸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며 둔기를 내리치고 시신을 유기하는 범인. 성폭행은 했지만 말이죠. 이건 매치가 안 된다라는 얘기했던 겁니다. 헌데요, 여러분, 범인은 상황과 환경과 위치에 따라 범행을 진화시킵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을 아까 김기문 행정사님의 말을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군문대가 가혹했고 그리고 부대 문제 안에 있을 때 문화가 가혹했으며 약간 폭력 같은 것도 있었던 상황, 위계질서가 엄격했던 상황, 그 안에서 만약 범인이 군 생활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늘었을 거란 얘기죠. 폭행, 범행. 자신이 위에 있을 때 아랫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을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제 외부에서 느끼지 못했던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 내 말을 얘네들은 들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가 이 사이에 정말 군에 가서 이런 폭력성까지 갖고 들어온 상태면 제대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시점이 매우 유사해집니다. 자신의 생각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통제가 돼야 되는 것, 그 안에서 저질러야 되는 범행, 그리고 수면제 성분. 왜 수면제를 먹을까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수면제를 일반적 처방을 받을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감기약을 받아와서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리를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이 범죄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오후 7시경에 처제가 왔거든요. 8시에 사망했습니다. 오자마자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제가 오면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하고 살해. 근데 이 뒤에 도착 시간 후 사망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그 내에서 처제가 깨서 울고 뭔가 무서워하고 신고할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서 죽였다. 이 모든 말은 이춘재의 말인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황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자, 시간적인 매치로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86년 당시 23살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군에 갔을 시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나오고 브리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만큼 매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범행이다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이지요. 법적 조치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나머지 범행을 다 저질렀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모방범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로 경찰분들은 더 많은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믿어왔던 사건이 결론은 뒤늦게나마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도감을 느낄까요? 이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나타났다. 그거에 대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런 이야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전국에 숨어있는 미제 사건의 범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언젠가 본인이 잡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경찰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쁘다, 안 좋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일부 때문에 대다수가 모두 이런 싸잡아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요. 생각을 해보시면 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에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 해결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구 미제 사건 혹은 미제 사건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공소시효가 끝나도 반드시 잡힙니다. 그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오늘 네티즌들의 힘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파일럿입니다. 저희가 알아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검색을 통해 확인을 통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인은 정말 이춘재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어찌되었든 그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 나오는 브리핑 결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중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권희룡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